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특검보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조은석 특검이 수사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오는 28일 구속만기로 석방될 예정인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하고 구속영장도 곧바로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신병을 잡아두겠다는 의미겠죠. 김건희 여사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특검보 인선을 가장 빨리 마쳤고 법무부, 공수처, 경찰을 직접 찾아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관련 의혹은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민특검은 어떻게 할지 찾아나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아직 특검팀 사무실도 임시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분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언론에 밝힌 내용을 한번 보면요.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조사에는 응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얘기를 보면은 일단 검찰 조사는 특검 조사하고 중첩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경민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아가지고 뭐 이런 사를 찾지 않겠지만 검찰 조사에는 나가지 않겠지만 특검에는 응하겠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일반인이 특검을 받는 경우는 없으니까 예. 뭐 거의 없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그 김건희 여사 이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대선에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특검이 가동이 된다라고 하니까 중복해서 진술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이걸 특검 가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3차 출석 소환 통보가 왔을 때는 본인이 또 돌연 또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고, 그래서 이런 모양새를 보이니까 이게 지금 검찰에는 출석해서 진술을 하지 않는데 특검에 가서는 진술을 하겠다, 이 모양새도 사실 좀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예. 이렇게 하는 모양새는 결국은 이제 출석 자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특검 자체는 나가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소환 조사의 가능성이 어쨌든 무조건 이제 응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검찰 조사는 피하고 이후에 특검 조사에서 뭐 이런 부분들도 출석해서 조사받는 부분도 최소화시켜가지고 뭐 조사를 받겠다, 뭐 이런 의지가 피력된 것이 아닌가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뭐 물론 대선 결과가 확실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때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 이제 대선 끝나고 검찰 조사는 특검 가서 받겠다고 하고. 송영 대변인, 그러면 애초에 빨리 이 수사를 김건희 여사가 애초에 빨리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진 않았을 거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심의 중앙값이 바로 그 부분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예. 사실은 김건희 여사는 과거에 대통령 배우자 시절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제3의 장소에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이 된 상황에서도 대선 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입원을 하고 특검에는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죠. 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김건희 여사 사안은 일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야당이 특검을 발의했을 때 당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학력에 관한 의혹,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특검법이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상설특검과 같은 어떤 중립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은 훨씬 더 일찍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방송에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예.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서정욱 변호사는 일주일 뒤에 퇴원할 거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여권에서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프실 예정이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게 뭐 고의 입원 아니냐. 네네.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게 네. 소환하려면 몇 달이 걸려요. 지금 소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하는데도 20일. 여기 다른 사람 먼저 조사하고 특검 6개월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게 중간쯤 가야 김건희 소환하는데 병실에 한 일주일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퇴원할 텐데 이게 뭐 피하기 한 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다.
흔히 예. 뭐 보통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아프실 예정이다. 예. 그래서 입원할 예정이다. 예. 보통 사람들이 우스갯소리 이렇게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코스를 밟는 것 같습니다. 예. 수사에는 영향이 없겠죠. 아마 동정심 뭐 이런 것 때문에 할 수는 있겠는데 예. 피해갈 길은 없습니다. 혁신 부의장님,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아플 것 같다라는 건데, 뭐 물론 조사는 피할 수 없겠다고 얘기는 했겠지만 계속적으로 늦추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든 늦추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원을 계속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김건희 여사의 건강 이슈를 밖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예. 건강 우울증과 관련된 본인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걸 그 국민들이 알도록 했기 때문에 아까 정청래 의원이 지적한 대로 뭐 동정심을 유발하든 아니면 그 이미 이슈화된 건강이 더 악화됐다고 뭐 여론전을 하든 예. 그런 쪽으로 아마 몰고 가면서 최대한 연기하려고 할 겁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본인과 관련된 혐의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일 때는 검찰총장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 대통령 시절일 때는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아까 전에 그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도 비화폰을 영부인은 원래 비화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비화폰을 사용했고 그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그 검찰을 통과하는 그 민정수석과 두 차례나 통화한 게 밝혀졌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당시에도 어떻게든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본인의 수사를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를 막을 수 있는 방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없습니다만 이제는 입원까지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든 그 장소에 안 가려는 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지금 동원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저는 이제 아마 특검이 출발을 하고 서정욱 변호사는 오래 걸릴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 속도가 빨라요. 그죠. 속도 빠른 속도로 이제 소환 조사 응하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든 그걸 늦추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예. 끝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건강 이슈로 아까 다른 패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소환 조사를 횟수라도 최소화시키는 그 전략을 짜기 위해서 지금 저는 이번부터 건강 이슈를 꺼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김 여사 측의 명확한 입장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입원해 있을까를 주변을 이제 언론들이 취재를 했을 때 서정욱 변호사는 일주일 정도 입원을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또 최근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보름 정도 회복이 필요하다고 또 다른 얘기가 더 길어졌죠.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 이 상황에서 특검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입원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3번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응을 하게 되면 아마 체포영장의 카드를 꺼냈을 것입니다. 예. 근데 건강이라는 이슈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요건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울증과 관련된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이제 의료진의 영역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예. 의료진이 판단했을 때 뭐 아까 일주일도 있었고 보름도 있다라고 했는데 뭐 호전이 되다가 다시 악화가 됐다라는 그런 의료진의 뭐 진단이 나오게 된다면 그 진단서를 또 검찰에 제출했을 때는 검찰 입장에서도 이런 진단서가 들어오게 됐을 때는 또 강제 수사로 또 돌입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게 특검의 준비 기간이 계속해서 이제 소요가 되는 그런 시간이 생길 것이고, 그럼 예. 검찰 입장에서도 추가로 이제 뭐 출석을 통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도 건강 이슈가 이제 개입을 해서 계속해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 여기에 대해서 체포영장의 카드를 꺼내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럼 시간상으로는 특검으로 이제 사건이 넘어가고 나서 특검이 진행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좀 또 하나요.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 피의자 조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제 김 여사 측에서 주장을 한다면, 근데 수사해야 될 의혹이 뭐 16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그런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 보호 준칙이라고 해서 뭐 야간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뭐 우편이나 전화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먼저 우선시하고 소환 조사를 하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계속해서 이제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 그런 쪽에 이제 인권 보호를 위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특검에서는 이 기존에 있던 수사를 다 뭉개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기존에 진행됐던 경찰이라든지 검찰에 있는 수사 기록들을 그대로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소환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 소환 조사에서 남았던 그 조서들도 당연히 이제 유의미한 증거 자료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모든 자료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예. 이게 그 특검의 기간 내에도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방대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검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 과정에서 뭐 피의자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지만 최소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떠나서 오히려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욱더 수사기관에서는 소환 조사의 필요성을 더욱더 이제
우선시 해야 될 것 같고 예. 계속해서 이제 수사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게 맞지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소환을 해야 된다. 그것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쪽으로 이제 예. 뭐 방점을 찍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어떻게 예상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금까지 경찰, 검찰 수사 요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소환에 응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조사에 순순히 응할 것이냐에 대한 우구심이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송영훈 대변인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런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게 행동을 해온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은 강제 구인, 뭐 체포영장 이런 절차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신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떳떳하게 특검이 부르면은 직접 출석을 해서 거기에 가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민감한 개인정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국민 정서상으로는 누적되어 있습니다. 예. 계속 피했을 때는 본인에 대한 여론 악화, 나아가서는 그것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더 극심한 여론 악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나 변호인이나 이 부분은 잘 판단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취지시죠. 민중기 특검은 이제 여러 수사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를 방문해서는요, 먼저 파견받을 검사와 수사관, 이 범위 등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공수처장님을 뵙고는 우리가 이첩받을 사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파견받을 인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 부분은 쟁점과 사안을 파악한 다음에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변호사님 지금 특검 보호 인선을 하고 이제 검사들도 파견을 받아가지고 자료들이랑 받아가지고 이제 착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수사기관들을 다 다니면서 협조 요청을 한다는 게 그만큼 수사기관들이 그동안 쌓아놨던 수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줘야 수사가 원활해진다는 의미 같아요. 그렇죠. 지금이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이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뭐 인력을 이제 차출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인력 차출 이후에 그 인력들이 어쨌든 협조를 또 적극적으로 해줘야만 이게 수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의구심, 의혹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있었던 만큼 빠른 수사를 통해서 이런 걸 좀 해소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관련 기관들 특히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왔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유가 있어야만 조금 더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발생할 수 있는 그 시간 지체 이런 부분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성춘 부의장께서 보시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검찰총장까지도 했고 특검까지 다 해본 경험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글쎄 뭐 예상을 해보자면 윤 전 대통령 후보 좀 어떤 생각, 어떤 큰 그림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최대한 일단 지연시키겠다. 그리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 그리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게 뭐냐면 예. 결국 그 검찰 특검에서도 이 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그 증거를 통해서 뭔가 이제 기소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대한 비협조적으로 임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이런 기소 사유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라는 그런 전략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면서 저희가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추진해야 되는 걸 계속해서 주장해 왔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에 대통령까지 했기 때문에 여전히 검찰 조직에 상당히 윤석열 세력들, 윤석열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 인연들을 활용해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특검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로 보았을 때 저는 특검이 지금 상당히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지금 그 특검 기간이 뭐 야당
야당에서는 이거 뭐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라는 건 아니냐, 이슈를 끌고 가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이 기간 안에 완벽하게 수사를 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펜은 어차피 전 특검, 조은석 특검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비협조적인 피의자이라는 걸 예상을 하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좀 그거에 맞춘 특검의 전략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이 조사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가 이제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그 관련된 인물이 권오수 전 회장이죠. 과거의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씨 전주로 거론되는데 혹시 모르셨어요? 상고하실 계획이신가요? 오늘 1심보다 형 무겁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 방조 혐의 유죄로 인정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검찰 조사에서 누군가에게 맡겼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모른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이경민 변호사님, 지금 언론 보도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정황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상충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10월에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났을 때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이 주식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모른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계좌가 이 주가 조작에 이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그거를 인지를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진술을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지금 서울고검에서 재수사가 들어가고 나서 발견된 녹취록을 봤을 때는 당시에 그때는 이제 본인이 그 계좌를 주식 시세 조정에 이용됐던 그 계좌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그 소개를 해줬던 사람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모른다라는 진술과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주식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자신이 인지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미래에셋 증권 계좌의 그런 계좌 담당자와의 그런 녹취록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과거 이 조사에서 나왔던 그 진술 내용하고는 배치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조금 볼 수 있는 뭐 유력한 증거들이 튀어나왔다. 그래서 그것을 소위 말하는 뭐 스모킹 건이라고도 일컫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아마 뭐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현재 시점에서 한번 따져보자면 진술과 이런 녹취의 물적 증거, 어느 쪽이 더 증거 능력이 더 큰 겁니까? 진술은 당연히 피의자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한테 변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깨기 위해서는 제3의 누군가의 그런 이제 뭐 녹취를 했던 내용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든지 다른 증거들로 통해서 이제 신빙성을 깨야 되는데, 그 김건희 여사와 다른 제3의 인물이 이렇게 이제 대화를 했던 부분들이 녹취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 사정을 반영하는 이게 객관적 증거이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녹취록이 많고 그리고 이제 녹취가 된 내용이 앞뒤가 이제 만약에 좀 잘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어떤 맥락인지가 또 중요하게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말로 이제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대화를 이어갔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물 흐르듯이 대화가 되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앞뒤 전후가 좀 잘려 있는 그런 녹취록이 이게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 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의 대화였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녹취록이 뭐 수백 개가 나왔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히려 속도를 더 내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인데 여권에서는 또 보석 거부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냈었죠.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보석을 거부했잖아요. 그게 못마땅하다고 그 6개월 만료되면 석방 조건 없는 석방이 났다. 이것은 증거인멸을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석을 거부한 것이 조건 없는 석방을 원한 것 아니냐. 그럼 성취 문제. 지금 이 내란 특검에서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기소를 추가를 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 그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만
사실상 거의 그 공범 우두머리에 해당할 정도의 김용현 전 장관의 혐의가 매우 짙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아까 그 포고령 얘기 영상에서도 포고령 얘기 나왔었잖아요. 포고령을 작성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 노트북 그것을 망치로 부수도록 했던 그 명령을 했던 게 또 김용현 전 장관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상계엄 직후에도 당장 그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관계자들 최대한 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그 비상계엄의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뭔가 남아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없애는 것이 본인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만약에 풀려나게 된다면은 아마 전방위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설득하고 아니면 회유하고 아니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 구속되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행위들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을 풀어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조은석 특검이 출범하기 전부터 재빠르게 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를 통해서 구속을 연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송영은 대변인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일단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조특검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요? 그동안에도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뭐 구속 취소 신청도 하고 예. 또 여러 가지 고소 고발들을 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을 대단히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리고 물론 민주당이 특검법을 만들면서 훨씬 더 명확하게 만들어 두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20일의 수사 준비 기간 동안에 그럼 기소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 전 장관 측에서는 다퉈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아마도 법원에서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쪽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6월 26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예. 김 전 장관을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해서 계속 신병을 확보해두기 위한 차원의 기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봤을 때 미칠 파장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법원이 기소도 가능하고 구속의 필요성도 있다라고 앞으로 구속영장 단계에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런 조치가 큰 법적인 의미를 갖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고 전망해 봅니다. 예, 뭐 송영은 대변인 변호사시니까요. 그런 좀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님, 특검이 출발했는데 뭐 조특검 얘기로는 6월 18일 날 개시하고 야간에 공소 제기를 했다.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준비 기간 20일 동안에도 어쨌든 이제 기존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위해서 아니면 뭐 신속하게 뭐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수사 개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조건부 보석에 대한 그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구속기간 만료까지 기다려서 이제 조건이 붙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석방을 노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도가 너무나도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추가적으로 증거인멸을 막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 차원에서 이제 빠르게 수사 개시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법적으로도 당연히 그 기간 내에도 수사 개시를 할 수 있어가지고 뭐 공소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밤사이에 귀국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여러 정상들을 만났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처음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근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 안에 서로 더 들어가려고 그러고 너스레라도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하고 그러는 게 사실은 대통령의 책무죠. 사실은 그 회의에 간. 탁현민 전 비서관은 너스레라고 표현을 했네요. 9개국 정상과 만났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것 좀 아쉬운 대목이지만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서 한 얘기를 보면은 이른바 스몰 토크. 이거 준비해간 것 같아요. 당연히 준비한 네. 것이죠. 대통령의 이런 정상회담에서의 발언은 단 한마디도 준비되지 않은 발언은 없을 겁니다. 모든 발언을 준비했을 것이고 특히나 이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의 일화 이거 많이 좀 이슈가 됐죠. 왜냐하면 룰라 대통령도 소년공 출신이기 때문에 소년공 출신이면서 과거에 이 팔을 다쳤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사를 이야기하자 아주 관심을 갖고
이 룰라 대통령이 물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룰라 대통령이 사진을 찍을 때도 이재명 대통령과 서로 어깨 동무를 하면서 아주 친근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서로에 대한 이런 그 내적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아마 저런 그 첫 어떻게 보면 데뷔 무대잖아요. 이 정상들을 그렇죠. 처음 만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 저 G7에 나온 초청국들이나 다른 정상들은 아마 수차례 봤던 사람들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처음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뻘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탁한민 전 비서관이 말했던 것처럼 최대한 본인이 접근하고 스킨십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 왜냐하면 한국이 이제 6개월 동안 끊겼던 이 외교 라인이 다 재가동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도 좋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G7 국가들도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보고 싶어서 또 초청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스킨십에 응한 것이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매우 적절한 행보를 하셨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현지에서 굉장히 강행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돌아오자마자 국무회의도 주재를 해야 되고 또 보면은 여야 원내대표 지도부와도 오찬을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약속이 20일로 내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최명호 대변인, 지금 그 정도로 지금 국내 정치권의 현안이 산적해 있어요. 그렇죠. 산적해 있고 여야 원내 지도부와 만난다면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관련해가지고 여야 간에 치열한 그 삿바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에게 이것은 여야 협치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을 과거의 헌정 관행대로 야당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게 야당이 요구할 사안이라는 말씀이시죠? 송원석 원내대표의 입장은 앞으로 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현재의 그 여야 원내대표 간의 관계에서는 가장 그 첨예한 현안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은 결국에는 야당의 쓴소리를 경청하고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어야지 그냥 식사하고 상견례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유보되어 있지만은 그 대법관 우겨넣기법 또 본인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공직선거법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언명이 있어야 앞으로 여야 협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남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협치를 위해서는 야권에서 요구하는 거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내일 회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바쁘게 움직이는 건 좋은데 지금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 직원들이 코피를 써줄 정도로 과로를 하고 있다는 거는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싶기도 하고요. 근데 힘들더라도 참아야죠. 코피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 밖으로 좀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굳이 코피를 쏟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티를 내지 않아도 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보이는 행보를 보면 저는 그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그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하는 첫 번째 국무회의 때 그 어색한 국무회의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당신들 국민들에게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너네들 그 후임이 올 때까지 그냥 자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국민들, 우리 주권자들이 그 세금으로 월급 주면서 일하는 이 공직자들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 직원들 쉴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기쁜 소식 전혀 아니고 안 좋은 소식입니다만 과로로 쓰러지는 직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인수위가 없었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지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좀 국민들도 이해해 주시겠습니다만 최대한 이런 것들을 저는 티 안 내도 티 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좀 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차기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이요. 본인이 수박이라는 공격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근거 없이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정청래는 왕수박이다. 예를 들면 이런 이제 공격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정청래가 왕수박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그게 정화가 지금 돼가고 있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에도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생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그런 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박찬대 의원. 네, 그렇습니다. 너무 친하고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신 부회장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수박이라는 용어는 비명계를 폄하해서 부르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청래 의원에게 그런 식으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는 예. 그러니까 비명계를 지칭하기보다는 본인들과 의견이 다르면 이제 바로 수박이 되는 겁니다. 의견이 다르면 그렇죠. 본인들과 의견이 다르면 수박이 되고 그 수박을 당 밖으로 쫓아내고 그런 다음에 또 그러면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이슈가 나왔을 때 또 의견이 갈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또 본인들과 다수와 의견이 다른 소수를 또 수박으로 몰고 이런 식의 문화는 매우 건전하지 못하죠. 매우 저는 퇴출되어야 되는 나쁜 정치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커뮤니티 이런 데 지지층이 모여 있는 안에서도 아니 정청래 의원까지 수박으로 몰고 먹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정화되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지지층 사이에서 자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도 지금 적극적으로 박찬대 의원이 만약에 출마 선언해서 나와서 당대표 돼도 상관없다. 저는 후보자들이 이런 걸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지금 출마 선언 안 했기 때문에 예. 이것과 관련된 입장을 내기 어렵겠습니다만 만약에 출마해서 레이스에 뛰어들게 된다면은 이런 뭐 혹시나 지지층 어쩔 수 없죠. 본인이 더 좋아하는 정치인을 지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상대 나랑 다른 지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나 혐오나 이런 쪽으로 이어졌을 때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네. 그런 얘기할 때 보통 강성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은 그 정치인에게도 뭐라고 하거든요. 우리 뭐라고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예. 저는 그 정치인들이 자신이 욕먹을 각오까지 하면서 자신의 지지층이 조금 떨어져 나갈 각오까지 하면서 그런 그 지지층에게 계속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용기 있는 정치인이 이런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아까 말한 그 박찬대가 돼도 상관없다라는 저런 용기 있는 발언.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도 만약에 레이스에 뛰어들면 저런 식의 발언을 계속 해주는 게 예. 우리의 민주당의 안 좋은 문화거든요. 안 좋은 문화를 바꿔가는 그런 용기 있는 정치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과 생각이 다르면은 일단 그렇게 부른다. 그렇게 좀 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송영은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지금 박찬대 의원은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견이 저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출마 선언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네. 유력한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죠. 그리고 당선 가능성도 제가 밖에서 보기에는 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권리당원, 책임당원 이렇게 전당대회 투표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맥락을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대표 시절에 민주당 당원존에서 박찬대 의원을 옆에 앉혀놓고 유튜브를 찍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주인을 잘 모시는 사람이라고 박찬대 의원을 소개하고 그 뒤에 원내대표 레이스가 쭉 정리된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경쟁자들이 드랍을 했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박찬대 의원에게 이른바 명심이 실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 부분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도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돼도 상관없다라고 메시지 관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예. 민주당 전당대회가 결국엔 이른바 명심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되면은 결코 건강한 당정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힘도 겪어본 것이기 때문에 뭐 일종의 자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한데 지금 벌써 연판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판장이 도는 전당대회는 궁극적으로 성공한 전당대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민주당에서도 타산지적으로 여겨서 정말로 건강한 당정관계가 돼야지 수직적, 종속적 당정관계가 되는 전당대회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방송이 김어준 씨 이름도 나오던데 왜 김어준 씨와 정청래 의원을 묻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찬대 의원을 묶는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뭐 편을 나누는 것 같은데 저는 예. 그런 것도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정청래 의원이 아무래도 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많이 나갔었고 근데 박찬대 의원도 그 프로그램에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의원을 좀 김어준 씨의 그 유튜브에서 띄워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이고 예.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를 영임했고 그러면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비상계엄을 돌파하고 조기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갔던 그 호흡을 맞췄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이거 봐라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건 박찬대 원내대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원내대표의 역할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걸 했습니다만 법사위원장은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할 역할이 있었고 각자가 해온 역할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공이 더 크다라고 저는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누가 더 가깝냐, 누가 더 친하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당을 이끌어갈 것인가의 비전 싸움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예. 잘 안 되겠죠. 어렵겠죠. 아무래도 지지층 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선호하는 정치인을 좀 더 응원하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정치인들 만약에 여전히 지금 박찬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마 선언 안 하셨기 때문에
출마 선언 하신 다음에는 서로가 아마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보다는 당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시지 않을까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으신 대로 아직 후보가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조금 과열 양상을 보이는 듯한 모습도 있어서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노정면 의원인데 제3자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다. 저는 하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님하고 또 정청래 의원님이 굉장히 가까운 분이세요. 정치적인 지향점도 비슷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지난 내란 정국에서 했던 역할도 두 분 다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잘 수행하셨고 그런 점에서 지지층이 겹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함께 출마를 하시면 다른 분도 지지를 나누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사람의 지지층이 당연히 겹치겠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일 텐데 일단은 지금 차기 당대표가 1년 보궐선거로 치러지니까 1년 임기가 1년이죠. 네네. 근데 왜 이렇게 좀 과열이 지금 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이번 임기는 1년입니다만 지금 임기 막판 이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 그 당대표는 차기 전당대회에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역시 연임을 했기 때문에 연임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낯섦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지지층에서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첫 번째 그 1년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임기 1년을 발을 맞춰서 호흡을 잘 맞춰서 이끌고 지방선거 임기 막판에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대표다. 그러면 사실상 2년을 재신임 성격으로 그러면 3년까지 해서 그 다음 이 3년 뒤에 있는 총선까지도 이제 공천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짜리로 볼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건 3년짜리 당대표일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과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대변인께서 아까 여당일 때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도 당대표를 두고도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다르다고 보세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는 본인이 그 염두에 두고 있는 이른바 명심이 가 있는 후보가 민주당에서 당대표 선택이 되고 그 당대표와 어떻게 보면은 트러블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즉, 이게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는 오히려 약한 대통령일 때가 겉으로 갈등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약한 대통령. 그렇죠. 강한 대통령일 때는 여당과의 조율 과정이 다 물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면 위로 잡음이 잘 올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에 냉정하게 말해서 지지율이 높았던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수면 위로 올라왔던 측면이 있고 약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앞으로 본인이 하기에 달렸어요. 즉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여당과의 갈등 관계가 국민들께 드러나는 일은 크게 없을 것이고 그런데 결국에는 국정 운영을 잘 하지 못해서 지지율이 하강했을 때 그럴 때 민주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시험대는 아마 그 시점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볼 텐데 국민의힘도 글쎄요 당권 주자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는 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요 나경원 의원이 김용태 위원장에 대한 보는 시각이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은 당 개혁도 확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다양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비대위원장의 의견이 더 당의 공식 의견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의 개혁은 결국 당의 민주성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또 그리고 이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혁은 누구의 전유물이 될 수도 없고요. 특정 세력에만이 개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일과 18일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송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의 김용태 위원장의 그 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 이걸 두고 혹시 나경원 의원이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입장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입장이 바뀔 때는 뚜렷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이른바 5대 개혁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불과 약 보름 만에 180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본인이 전당대회를 나가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이유와 명분이 있어서 갑자기 이유가 바뀌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의구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제가 좀 나경원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개혁이 누군가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그 자체로는 맞는 얘기인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5대 개혁안을 본인의 전유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원들에게 공론조사를 붙여주면은 본인은 남은 임기 며칠에 관계없이 바로 사퇴하겠다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안을 본인의 전유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의 민주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이야말로 국회의원들만 당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외당협위원장, 당원들까지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당의 민주성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지금 갑자기 바뀐 의견이 명분이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전당대회와 연결짓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또 한 명이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대구, 민주당에서 광주 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당권 레이스에 뛰어든 거죠. 그 네. 대선 때 우리 아까 저희 당 얘기할 때 정청래 의원이 호남 쪽 선거운동을 열심히 그랬죠. 하셨거든요. 그런 예. 것들도 다 당권 레이스를 염두에 뒀던 행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지금 당권에 나올 수 있는 유력한 주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지난 그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 입장이 다른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선거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수 지지층 내부에서도 안철수를 재평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이런 그 보수 지지층이 있는 곳에 가서 민심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당권 레이스를 저는 시작한 거라고 봅니다만, 근데 지금 보수 지지층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이 친윤 세력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고 지금 파면되는데 무슨 친윤이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구주류가 아니라 신주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려와서 대선 후보로 만들고 대통령을 시키고 그동안 권세를 누리고 그런 다음에 파면당한 다음에도 여전히 그들이 권세를 누리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 원내대표를 또 선출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할 경우 안철수 의원이라 하더라도 참 당대표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 봐요. 근데 안철수 의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특검에 적극 협조하기도 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선거 과정 속에서 그 주류라고 하는 세력들이 안철수 의원을 조금 좋게 보다가도 아마 그 발언 이후로 역시 안철수 의원을 우리의 대표 주자로 내세울 수는 없을 거라고 아마 확정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아까 앞서 다뤘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 정도도 전 최소한의 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넘지 못하면서 개혁을 운운하면서 전당대회를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 보실 때는 참 우스워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송 대변인 지금 구주류, 구친윤 세력이 분명히 있고 그분들이 지금 차기 당권을 위해서 누군가를 어떻게 찾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들이 지금 손을 드는 과정이라고 봐요? 찾는 과정이기도 하고 손을 드는 과정이기도 하고 둘 다입니다. 복합적으로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친윤이라고 불렸던 구주류는 지금 현재 단일한 집단이라고 보기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구심점은 이제 당 밖으로 사라졌고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구심점을 찾아야 되는데 크게 보면 한 4가지 또는 3가지 세력으로 분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후보의 손을 잡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구주류 중에서도 핵심적인 인물들이 뭉쳐서 새로운 어떤 주자를 찾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일부는 과거의 그 구주류로부터 벗어나서 쇄신과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어쨌든 당의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적어도 3그룹 내지는 4그룹으로 분화되는 과정이 있다고 보이고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을 패배하고 상당한 진통과 또 변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제법 길게 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길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화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전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 분석에서 정확하지는 않은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이준석 의원도 국민의힘과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당해산 심판을 만약 그 법무부에서 걸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임명 걸게 되면은 95%는 안 되는데 이번에 뭐 헌법재판관 이승엽 재판관 변호사 임명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부터 와서 뭔가 느낌이 싸한데
그럼 이 버스 이제 5% 확률로 죽는 버스 이런 거죠, 약간. 예. 그럼 이걸 거의 95% 안전한데 그래도 5% 타서 죽는 거면 좀 위험하잖아요. 상당 못해요. 상당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선이나 총선이 앞에 있어야지만이 좀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당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고. 홍 시장 얘기 전에 우리 송 대표님께 그거 여쭤볼게요. 이준석 의원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용태 위원장에게 한번 전당대회에 출마해보는 거 어떠냐. 그 당원 혁신안을 아예 거기서 의견을 물어보라는 취지인데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의원은 남의 당 사정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지금 정치적 제명 위기 그리고 개혁신당의 전당대회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진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본인이 결정하겠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안이 누구의 전유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혁안 나아가서 더 강한 어떤 쇄신과 변화의 드라이브를 누가 과연 가장 잘 실현시킬 수 있겠는가.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의 집단지성이 모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상당수가 아마 그걸 원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 전까지는 한동훈 전 대표 얘기 많이 나왔었지만 한 전 대표 지금 아직까지 명확한 의견 표명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에서도 김용태 위원장이 그런 지지를 받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아직까지 시점, 방식 이런 것들이 다 확정이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최종적으로 전당대회 주자로 등판할지도 미정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런 것을 여러 후보들 중에 가장 잘 실현시킬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볼지 아니면은 훨씬 더 개혁과 쇄신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실현시킬 수 있는 주자가 있다고 볼 것인지 이것은 결국은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은 했지만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분이 당원들의 여망을 그리고 지지층의 여망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정치 부회장은 어떻게 지금 국민의 상황을 좀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이준석 의원이 김용태 위원장에게 왜 출마를 권유했을까? 지금 이준석 의원은 결국 국민의힘으로 언젠가 다시 전 돌아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보수의 적장자다라고 이번 대선부터 얘기를 했고 결국 보수 진영의 재편을 통해서 본인이 다시 보수의 주자가 되겠다는 그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보수 국민의힘 진영 안에서 이준석 의원과 스탠스가 겹치는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때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꾸준하게 반대 의견을 표하고 탄핵 정국에서도 뭔가 탄핵은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의원, 보수 진영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스탠스가 겹치는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서 그런 개혁의 목소리를 내면서 당권을 잡는다? 그럼 본인이 돌아올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고민을 하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그 개혁을 좀 하겠다는 스탠스로 파고들어가길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김용태 의원과 친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출마 권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나가는 거 저도 매우 긍정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지금 많이 인지도나 이런 경력이 낮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그 개혁을 하자고 하는 그 스탠스를 선점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현 주류 세력들과 붙어서 혹시나 진다 하더라도 아마 정치적 자산으로 크게 남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김용태 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그 결단을 살펴보면서 아마 본인의 입지를 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송 대변인 여기에 뭐 덧붙일 말 있으세요? 글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개혁안을 제안한 것에 대한 진정성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내의 많은 중진 의원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당의 수장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도 당원과 지지층이 많이 봤어요. 그런 점에서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힘을 받기 어려운데 그런 모험을 하기가 당원과 지지층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이 본인을 보수의 적자로 여기는지는 모르겠으나 보수는 항상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국민을 통합하는 겁니다. 세상의 절반을 적으로 돌리고 보수 정치를 지킬 수는 없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준석 의원의 전망은 홍준표 시장이 창당을 못할 거다라고 봤어요. 송 대변인도 비슷하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대단히 현실적이죠.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과거에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으로 바른미래당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들었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바른미래당이 2018년 6월에 전국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
당이 분당되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임박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정치의 법칙은 대선이나 총선과 같이 큰 선거가 있기 전에는 당이 쉽게 쪼개지지도 않고 신당이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이준석 의원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크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셨는데 향후 거치는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다른 계획 없습니다. 국토부와 검찰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조현을 대한항공 부사장직은 물론 계열사 등기사와 계열사 대표 등 그룹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MBN 아나운서, 순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현아 씨의 영상을 저희가 봤는데 벌써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던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다시 또 소식이 들어왔는데 집이 압류당했어요? 맞습니다. 예. 현재 살고 있는 자택이 국세청에 압류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제 나온 한 여성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조현아 씨는 이 집에 2018년에 보증금 30억 원을 내고 전세로 살다가 2020년에 45억 원에 매입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이 집을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현아 씨가 자택이 압류당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손 변호사님, 지금까지 4번이나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총 4차례인데요. 시간적 간격도 굉장히 짧습니다. 일단 예. 2024년 1월 16일 날 국세에 압류가 됐었는데 그로부터 8개월 뒤인 9월 25일에도 압류 조치가 있었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총 4건의 그 국세청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2024년부터 2025년 4월까지 무려 4차례나 압류를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럼 이경민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압류가 되는 것은 이제 결국 이제 강제 집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실행에 착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강제 되는데, 집행.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여기서는 이제 국세를 체납을 했기 때문에 이걸 돈을 이제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독촉도 했을 것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류 이후에 강제 경매로 원래는 넘어가려고 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 압류가 되고 나서 언제든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금 채무자 입장에서는 또 이 세금을 완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예. 했을 때 압류가 다시 풀렸을 것이고, 그러면 세금을 체납을 하지 않은 부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4차례에 걸쳐서 있었다 보니까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제 경매를 하기 위한 그 선제적인 조치로서 압류가 진행이 됐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금이 밀렸던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세금을 납부했다가 또 세금이 밀리고 이런 절차가 계속 반복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압류가 되면은 또 돈을 내서 세금을 좀 냈다가 그렇습니다. 또 다시 압류가 되면 또 세금을 내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압류당한 집이 꽤 비싸고 호화로운 집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조현아 씨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프라이빗 고급 빌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한 층에 한 세대만 거주하는 그런 아파트라고 합니다. 전용 면적이 70평이 넘는 대형 평수 아파트라고 하고요. 예. 방 5개, 욕실 3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과거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씨도 거주했었다고 하고요. 지금은 배우 염정아 씨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한 층에 그러니까 한 세대만 사는 고급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손 변호사님, 일단 압류가 되면 또 돈을 내고 또 세금이 나오면 또 못 내고 있다가 압류됐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경제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 세금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납부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걸 누락하거나 조금 지연시켜서 납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이제 체납하는 경우에는 이제 분할 변제를 요청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압류 조치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현재로서는 이 상습적인 체납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세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이 있는데 그중에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체납 인점을 고려했을 때는 사업과 관련한 채무는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다라는 겁니다. 많은 세금을 현금 유동성이 좀 낮기 때문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경민 변호사 이렇게 국세를 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압류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절차인가요? 그렇죠. 국세를 이제 어쨌든 이제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세금을 징수를 하는 그 부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강제 집행으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절차인데, 근데 다만 이제 이 집이 압류가 되는 그 상황 시점 이전에는 보통 이제 그 국세를 이제 내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뭐 지금 개인 뭐 부가가치세라든지 법인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좀 그 액수가 사실 만만치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지금 현금성 자산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세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금 보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압류가 됐다가 이제 그게 뭐 다시 이제 뭐 현금을 마련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됐던 것 같은데 보통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국세를 이렇게 많이 납부하는 경우는 우리 일반인들 기준에서 사실 흔치는 않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세금이 밀렸을 때는 세금은 당연히 이제 징수하는 그 세금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제 강제 압류하고 나서 강제 경매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정상적인 수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뭐 압류를 넘어서 강제 경매 위기에도 놓여 있는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국세청이 조연아 씨의 자택을 압류한 것과 동시에 법원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사건도 접수한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예. 이게 뭐냐면 국가가 부동산을 압류해서 요걸 경매 매각해서 이 강제적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 그런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법원에서 이런 것들을 접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경매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집이 강제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유진 아나운서가 45억 정도에 매입했다고 했으니까 네. 예상 뭐 경매가도 그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 네, 지금으로서는 이 강제 경제 청구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예. 2023년 1월에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의 경매 물건 감정가가 4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50억 원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연아 씨가 그 땅콩 해양 사건 후에도 조금 뭐 지분 경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14년에 소위 땅콩해양 사건으로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로 이제 선고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 그로부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정 내의 불화로 남편이 이혼을 하겠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평상시에 조연아 씨로부터 폭언을 당했다, 폭행을 당했다라는 사유로 또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서 많은 주목이 따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2019년경에는 한진그룹이죠. 조양호 회장이 별세에 이르면서 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연아 씨는 이 반도건설이나 다른 회사와 이제 연합해서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세력을 결집했으나 결국은 이 어머니와 여동생 조현민 전무가 이 남동생 조원태를 지지하면서 결국 경영권 확보에는 실패를 했고 또 가족 내에서 고립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다 보니 경영권 확보에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지배구조에서 완전히 이제 배제되는 일까지 발생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조연아 씨의 어떤 그 흔적이 한진그룹 내에서 사라진다 이런 평가도 이루고 따르는 상황입니다. 예. 또 하나요. 2년 전에는 개명까지 했었네요. 그렇습니다. 2023년 7월에 이제 서울가정법원에 이 조연아 씨에서 이름을 조승현 씨로 개명을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예. 허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승현 씨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기존에 이제 2014년에 뭐 땅콩 해양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예. 이게 뭐 남편하고의 또 뭐 이혼 사건도 있고 이렇게 경영권 분쟁도 있었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뭐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뭐 쇄신이 좀 필요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환으로서 아마 개명 신청을 해서 허가까지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손 변호사님 지금 뭐 조현아 씨가 좀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수입이 없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네, 수입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물론 예. 많은 자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상속세를 600억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현금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5년간 그 나누어서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120억 건씩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앞서 보신 것처럼 국세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 특별한 수입이 없고 배당을 받는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분은 가지고 있되 소득이 없고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압류가 되고 경매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변호사님 이게 강제 경매로 안 넘어가려면 일단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경매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국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현금 자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뭐 지분을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그런 방법들을 좀 동원을 해서 좀 현금 자산을 확보한 이후에 이 국세를 납부하는 쪽으로 가서 아마 이 자택에 대한 뭐 압류도 다시 이제 푸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소식인데 아직까지도 이혼이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제일 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는 국민한테 오해받는 거다. 내가 그 사람한테 사돈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특혜를 했다. 사돈이니까 그걸 힘을 빌려가지고 남을 경쟁했는데 찌글을 눌렀다든가 이런 거. 일절 전부 피했다. 고 최종현 회장의 육성을 저희가 좀 전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뒤에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나올 텐데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최태원 회장이랑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중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 여전히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의 시작은 2017년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을 했지만 불발이 됐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노 관장 측에서 가정을 지키겠다며 소송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예. 하지만 2년 뒤에 노 관장이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1심 선고가 2022년에 있었는데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과 재산 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요. 예. 지난해 2심 선고가 나왔죠. 위자료 20억에 재산 분할 1조 3,800억 원. 이런 판결이 나왔지만 이 판결을 최 회장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1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재산 분할 금액이 무려 1조가 넘는 소송입니다.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원래 이혼 소송이 이렇게 오래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좀 특수합니다. 네. 1심과 2심의 결과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 액수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역사상 어떻게 보면 선고되지 않았던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위자료가 적정한지 여부, 그리고 재산 분할과 관련한 투교 재산 여부, 그리고 분할의 기여도, 그러니까 분할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쟁점으로 지금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고 특히 그 가사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하게 비자금이라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 연루가 되어 있고 개입이 네. 되어 있는 쟁점이 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예. 특히 이렇게 재산분할 1조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차례 재벌가들의 이혼 소송이 있었지만 역대급으로 가장 큰 규모의 어떤 분할 액수가 나오고 경영권과 관련한 액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심리도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에서 심리를 하고 있는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양측에서 계속적으로 근거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다는 건데 이번에는 최 회장 측에서 자료를 냈다는 보도예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바로 그 부분인데요. 최태원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이 제출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최근 기업 수장고 등에 보관 중이었던 최 전 회장의 기업 활동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디오 테이프 3,530개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최태원 회장 측은 이 가운데 일부를 법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최종현 전 회장은 생전에 각종 회의와 간담회 행사 등을 녹음을 해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들었던 그 녹취를 제공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최 회장의 육성의 녹음을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유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를 제출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1990년대에 SK그룹에 제기됐던 특혜 의혹을 최종현 전 회장이 부인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발언들이 있을 거라는 추측인데요. 정치는 5년이면 끝나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국민에게 오해를 받는 거다. 사돈의 힘을 빌리는 건 일절 피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 최 전 회장 이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직후에 노 전 대통령에게 30억 원을 준 일로 이게 문제가 돼서 검찰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예. 그런 대법원에서 이게 뇌물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 결국 이 수사를 받고 돌아와서 말을 했던 것이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검사도 별로 한 게 없다고 하더라. 내가 조심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사돈이라서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를 살까 봐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조심했다. 예. 특혜는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예, 그런 취지의 발언을 여러 개를 일단 제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SK였죠. SK가 큰 배경에 이제 노서영 관장 측의 돈이 종잣돈으로 쓰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반대 자료를 냈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는 심리를 할 때 이제 사실관계보다는 결국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항소심 판단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법리적인 적용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예. 이 지금 제출된 그 육성 자료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 하나만 갖고 결정적으로 뒤집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예. 적어도 이제 그 특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항소심에서 판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다른 자료들하고 같이 이제 검토를 했을 때에는 뭔가 대법원에서도 이게 뭐 항소심에서 이제 달리 판단돼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참고 자료로 쓰인다고 할 것 같으면 예. 그러면은 이제 다시 심리를 해볼 그런 여지도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심리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심리 불속행 기간을 넘어서서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이 전원 합의체로 회부가 돼서 다시 한번 이제 특히 특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심리를 해볼 필요성도 있어가지고 예. 이게 지금도 이제 대법원에서 빠르게 끝날 가능성은 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그래요? 예, 정말로 세계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지금 진행된 기간도 오래 걸렸지만 앞으로 심리가 또 진행되는 그 기간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더욱더 이제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방금 대법원의 법리를 본다만, 그러니까 법률심이라고 부르던가요? 네. 근데 새롭게 이렇게 자료들을 제출을 해도 그것도 검토를 합니까? 그러니까 참고 자료 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1심과 2심에서는 이제 증거 자료로서 들어갔던 것들이 대법원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증거 자료는 될 수는 없지만 참고 자료로서 법원에서 이제 뭐 심리를 이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뭐 소위 말 그대로 이제 참고를 해볼 수 있는 자료는 되는데, 예. 근데 그 자료의 내용이 만약에 1, 2심에서 제출이 되지 않은 뭔가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결국 이제 나머지 이제 제출된 증거하고 판단을 해봤을 때 또 그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을 해볼 여지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고 자료도 계속해서 이제 양측에서 제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뭐 대법원에서도 계속 심리를 이어가서 뭐 이게 정말로 이제 파기환송될 부분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간단히 요약하면 노서영 관장 측에서 제시한 그 김복숙 여사의 메모와 약속어음이 있는 거고, 여기 최태원 회장 측에서 제시한 최종현 회장의 그런 육성 녹음들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는 결국은 체증 법칙 증거에 대한 판단에 오류가 있었는가 그거에 따라서 사실 오인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가에 대한 법리 오해의 점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와 약속어음이 항소심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제출되었는데 충분히 증거 법칙에 따라서 판단을 했느냐, 경험칙에 맞느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여지가 있고 지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상반되는 주장과 사실 중에 어떤 것을 채택하고 어떤 것이 법리적으로 옳은지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대법원이 판단을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파기환송에서 다시 항소심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예. 일단은 300억이라는 실체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과거에 또 비자금 수사했을 때 성경 300억은 수사 대상이나 처벌받지 않은 또 과거의 어떤 확정된 수사 기록이 있거든요. 예. 서로 배치되는 증거 중에 어느 것이 신빙성이 있었는지 충분한 심리를 했는지 체증법칙 위반이 있었는지를 지금 대법원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노소영 관장 측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의 영상을 보고 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능력 제로입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저는 일만 봤습니다.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그리고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제가 자주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태한 회장 측이 이제 부친의 육성 녹음까지 나왔으면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뭐 제출한 게 있다면서요? 네, 노 관장 역시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예. 이 중엔 최태원 회장이 과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감됐던 2003년에 보낸 옥중 서신이 포함돼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서신에는 SK그룹 운영에 관련한 내용이 일부 담겨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노 관장 측에서는 최 회장이 당시 경영에 관한 의견을 노 관장과 주고받았고 기업 가치 상승에 노 관장이 유무형에 기여를 했다. 예.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노소영 관장이 기업 가치 상승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했다라고 좀 얘기하려고 제출한 것 같아요. 이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기여도가 인정이 될까요, 이 정도면? 근데 이제 기업에 있어서 이제 이 기업의 그 의사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실행하는 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인력이 이제 사실 개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최태원 회장의 이 서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 뭐 노소영 관장이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최태원 회장이 실질적으로 이 경영을 결국 이제 본인이 계속 이어갔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반드시 이것이 이제 노소영 관장의 기여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가서 사건에서 이제 재산 증가 아니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 기여가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둘 다 어느 정도 이제 소득 활동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 소득이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이제 결합이 돼서 뭐 아파트를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작용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서로 이제 소득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균형성 있게 기여를 했던 부분이 있어야만 조금 예. 이제 재산 분할에 있어가지고 기여도가 있다라고 참작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 서신만 갖고 기여도가 있었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작년 7월에 상고심이 접수가 됐어요. 손 변호사, 그러면 마지막 최종 대법원의 판단 시점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심리 불속행 기각을 피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대법원 판결도 장기화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특히 가사소송의 특성상 대법원에서 법리 오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기여도, 그러니까 뭐 35%냐, 22%냐, 30%냐 이런 구체적인 금액까지 판단을 확정할 가능성보다는 다시 이런 점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파기환송해서 항소심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과 관련한 구체적인 금액을 재산정하라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렇다면 최종 확정까지는 앞으로 지금 대법원에서 1년 이상 흘렀는데요. 최소 2, 3년도 더 갈 수 있는 사건이다. 아, 그래요? 그리고 특히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실무 하급심에서는 2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지만 여전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에 머무르는 재판도 많거든요. 아직 이 사건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 20억까지 쓰는 것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이제 재판부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지대한 사건인 만큼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서 신속보다는 신중하게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파기환송심을 갔을 때는 또 가사 사건의 특성상 재판 외에서 합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일부 대학에서는 반노소영
허용 정서가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네, 노소영 광장이 경기대에 강연자로 초청을 받았다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노 관장의 건강상의 이유였다고 하는데 대학 캠퍼스에 대자보가 붙는 등 학생들의 반발이 컸던 것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요. 학생들은 노소영 씨는 독재자 노태우의 딸로 비자금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비자금이 온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은닉 재산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노 관장의 방문은 취소됐지만 당초엔 방문 당일에 학생들의 시위도 계획이 돼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뭐 세계적인 그룹입니다. 블랙핑크의 멤버인 제니와 관련된 소식인데 이게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제니의 친부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수 제니 씨가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요. 이번 논란은 한 남성이 출간한 소설 책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제니의 친부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사칭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상파 방송국 PD 출신이다.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독립영화를 촬영한 영화 감독이다. 또 모 그룹 창업주의 사생아다. 이런 주장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책을 잠깐 썼다고 했는데 이경 변호사님, 이 책의 내용이 그러면 어떤 내용이 책이에요? 이제 제니가 내 딸이라고 하면서 이제 실화를 뭐 바탕으로 쓴 AI 소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사실 이 소설의 이 완성도가 높지 않거든요. 높지 않은데 이게 제니라는 이제 그 이름이 들어가니까 이게 판매율이 사실 상당히 높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었고 심지어는 그 책 안에 로고 자체도 이제 소속사의 로고를 갖다 쓰다 보니까 더욱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 정말로 제니 씨의 친부가 맞나 보다. 좀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니 씨의 입장에서는 친부도 아니고 거기다가 이름까지 팔아가지고 책을 썼다 보니까 당연히 대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책 때문에 또 가짜 뉴스까지 확산되는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소속사에서도 강력 대응 방침을 세우고요. 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아티스트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불법적인 내용으로 제작한 출판물 구입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공지를 내렸고요. 특히 이 A씨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법무법인을 통해서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이제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할 생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니 씨 측에서 주장했던 걸 전부 다 인용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피고 측, 그러니까 이제 상대 지금 친부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친부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 내용 말고는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제니 씨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다른 사람이 친부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피고 측에서 어떻게 보면 허위 사실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피고 측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출판물을 전량 폐기하라. 그리고 제니 씨와 관련된 SNS 게시물도 전부 삭제를 하고 향후 방송이나 뭐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의 진술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그런 거 인터뷰하지 말고 그런 것만 제재를 가한 거지 벌금을 내린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이 벌금이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조금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격권 침해로 다스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그 사람의 어떤 천부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나의 아버지가 아닌데 마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런 무분별한 어떤 가짜 뉴스가 확산된다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예계에서 보면은 이게 유명 연예인에서 가끔 들어서 본인이 부모라고 하는 주장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의 재판에서 한 여성이 모친을 사칭해서 논란이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은 지난해 김호중 씨의 1심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 앞에서 자신을 김호중 씨의 모친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애가 잘못한 거 맞다. 애가 겁이 많아서 그렇다.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재판장에는 김호중 씨의 아버지만 참석을 했을 뿐이고 어머니는 법정을 찾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한 명이요. 배우 송승헌 씨도 이런 논란을 좀 겪었는데 사실 이 주장했던 분이 좀 유명하신 분, 트위스트 김?
예. 네, 그렇습니다. 트위스트 김 2003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서문 속에 탤런트 친아들의 정체는 송승헌이다라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가 일파만파 알려지게 됐는데요. 특히 이렇게 이 송승헌 씨의 실명이 나오다 보니까 송승헌 씨 측에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렇겠죠. 실제로 송승헌 예. 씨에게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미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돼서 수사가 진행됐던 상황이고요. 추후에는 이제 사과를 받아들여서 일단 합의는 했지만 예. 친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인터뷰에서 실명을 거론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은 예. 손승헌 씨가 선처를 해줘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이 트위스트 김 씨 2006년에 한 호텔에서 공연을 하다가 또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했고요. 특히 2010년에 이제 결국 별세에 이르게 됐는데 아마 송승헌 씨 가족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부친이 명백하게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렇게 내가 부친이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송승헌 씨의 부친은 사진이 언론에 공개가 됐었죠? 맞습니다. 예. 저는 이 사진을 보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송승헌 심은 데 송승헌 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진이 예. 흑백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예. 흑백을 뚫고 나오는 잘생김을 봤어요, 저는. 아, 그 정도로 굉장히 상당한 용모가 미남이네요. 출중하셨거든요. 예. 송승헌 씨가 몇 년 전에 어버이날에 이 사진을 직접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공개가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후에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 사진을 올리고 많이 후회를 하셨대요. 왜요? 아버지 발끝도 못 따라간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저희가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일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좀 처벌이 이 정도 수준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연예인을 사칭을 했을 때 사칭 자체만으로 사실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고 사칭을 해서 이제 기망행위를 통해서 뭐 재산적인 처분행위 받았을 때 사기죄라든지 아니면 사칭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뭐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그럼 이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예. 사칭 자체만으로 이후에 뭔가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는 사실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연예인을 사칭을 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예. 사칭 자체만으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이 지금 신설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연예인 사칭을 하면서 추가적인 행위로 나아갔다면 좀 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그런 예. 좀 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니 씨 판결을 보면은 사칭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지 말아라 정도까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뭐 판결도 이제 그런 조치만으로 끝이 났는데 예. 그게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런 법조항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형사적으로도 문제를 삼을 수는 있었던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법조항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로 끝이 났지만 아마 예.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은요. 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인데 참 황당한 일입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난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던 남성이 갑자기 차 문을 열고 내리더니 옆차 운전자가 여자인 걸 확인하고 자신의 예. 바지를 내렸습니다. 자신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소변이 마렵다는 이렇게 장난치는 듯이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엔 유유히 다시 본인 차에 올라타서 운전을 해서 갔다고 합니다. 예, 이게 참 옆차 운전자로서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여성임을 알고 악의적으로 고의로 한 행동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 이 운전자도 너무 놀라서 충격으로 얼어붙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차 안에는 아이들도 타고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장면을 목격하진 않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아이들까지 깨어 있었더라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어떤 의도에서 저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특히 도로 한복판에서 저렇게 하면 운전자가 당황해서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잖아요. 재질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남성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체포된 상황인가요?
남성을 잡으려면 특정이 돼야 되는데 이 블랙박스 자체가 이제 메모리가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원본 영상이 지금 삭제된 상태라서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뭐 반응이 굉장히 격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원하게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신변보호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저렇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모자이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엄중하게 대가를 물게 해야 된다 이런 반응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손 변호사님, 이 남성 잡게 되면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경범죄 처벌법상 이제 처벌할 수 있어 보이기도 하고 나아가선 공연 음란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 특히 도로 위에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 대한민국에는 곳곳에 CCTV가 있고 앞차를 보니까 앞차 차 번호는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번호를 특정해서 그 차의 블랙박스를 또 확인하면서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도대체 저것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행동을 했는지 의아하지만 조만간 특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사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I like to make the final decision 1 second before it's due, you know, because things change. I mean, و تسلیمت هر روز هیچ کس نمیشیم. 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승인이 돼 있고 최종 명령 하달만 하지 않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란에게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이란 쪽에서 좀 더 양보한 입장으로, 즉 이란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겠다라는 예.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해놓은 군사작전을 실제 명령을 하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미국 국방장관은 군은 준비가 완료됐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미군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에는 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미국에게 요청한 것은 이스라엘 단독으로 제거할 수 없는 포르도라는 핵시설이 있습니다. 예. 지하 한 100m에 만들어 놓은 우라늄, 농축 우라늄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농축을 할 수 있는 원심 분리기가 설치되어 있는 핵시설인데요. 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벙커버스터로는 이 지하 100m에 있는 시설을 제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신 GBU-57, 최신 벙커버스터를 꼭 사용해야만 이 시설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작전을 시작한다면 첫 번째 목표물은 아마도 포르도 핵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저 벙커버스터도 미군 B2인가요? 그 폭격기가 그렇죠. 싣고 가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미군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B2 말고는 그 무거운 14톤에 달하는 벙커버스터를 장착할 수가 없죠. 예. 그렇다면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군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참전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러면 저 벙커버스터가 실제로 투하가 된다면 이란의 그 핵심적인 핵시설은 완전히 파괴가 가능한 겁니까?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한 발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예. 파괴될 때까지 최소한 뭐 몇 발 정도를 투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80에서 90% 정도는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일단 이란이나 하메네이는 뭐 항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어제부터 내고 있는데, 그럼 미국이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인 기간, 이거는 좀 어느 며칠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지금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계속해서 결사항전의 뜻을 밝히고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또 내일 제네바에서 이란 외교부와 유럽 국가들 간의 어떤 회동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이제 공조해서 이 회담을 열 텐데요. 예. 여기에서 어떤 가시적인 어떤 휴전안이라든지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예. 내일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회동이 있으니까. 예. 만약 그 마지막 시도가 실패하거나,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란 측에서 어떤 양보된 합의안이 내놓지 못한다면, 예.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 제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 예, 짧으면 뭐 3, 4일 안에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이스라엘은 그 이란의 중수로인가요? 핵시설을 타격했다고 하는데 이 공격 역시 이란으로서는 좀 치명적인 공격인가요? 그렇죠. 이제 뭐 핵시설이 워낙 많긴 한데요. 예. 아락이라는 핵시설을 지금 아침부터 이스라엘이 계속 공습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뭐 이스파한이나 여러 가지 한 5-6개 정도로 핵시설을 이미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락 핵시설은 이제 경수로가 아니고 중수로를 사용하는 원자로거든요. 예. 그래서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곳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란의 앞으로의 입장이 조금 주목이 되는데 앞으로 네. 하메네이나 이란은 어떤 선택 여전히 강경하게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까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내려온 메시지는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까 결사항전하라. 예. 예,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고 우리는 미국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공격이 지금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공격이 중단된 상황이면 또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토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굴욕적으로 여기서 미국의 어떤 조건에 합의할 수는 없다. 계속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란에서부터 어떤 변화된 그런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이란은 오늘도 이스라엘 병원을 공습했다고 하는데 이란이 가지고 만약에 반격을 한다면요. 강경 대응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란이 가지고 있는 반격 카드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란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금 카드는 탄도미사일이죠. 예, 그리고 극초음속이라서 요격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전에 아마 이스라엘의 소로카라는 병원을 직접 타격을 해서 예.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또 인구 밀집 지역을 타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5-6명이 지금 중상인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란은 쓸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계속 가용해서 민간 지역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투기를 보내서 테헤란 그리고 필요한 지역을 계속해서 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가만히 맞고 있지는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말 사이까지 중동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